수능 특강 갈래복합 9번째 작품 김춘수의 능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능금이라고 하는 건 사과를 말해요. 근데 능금 사과, 요새는 뭐 능금이라는 말을 따로 하지는 않아. 하지만 굉장히 예쁜 빨간 사과, 잘 익은 사과를 우리는 능금 사과라고 합니다. 김춘수는 이 사과를 보고 이야기를 시작해요. 김춘수라고 하면 김춘수 시인은 그 대상에 대해서 탐구하는 시인으로 좀 알고 있어야 돼요. 대상에 대하여 어떤 그 대상의 존재 자체, 본질이란 무엇인가 라는 어떻게 보면 좀 머릿속에서 생각해야 되는 철학적 또는 관념적 이야기를 어떤 대상에 투영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사과를 얘기를 하는데 실제 이 사과가 우리가 먹는 그 사과이기는 하지만 이 속에 존재하는 그 무언가, 이 속 안에는 이 사과의 존재 가치, 어떤 대상이 이렇게 사과가 되기까지의 어떤 과정,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좀 김춘수 작가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시가 어려울 수 있어. 시가 어렵고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이 대상이 여기서 말하는 시적 대상들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시적 대상, 사과가 사과 자체만은 아니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해줘야 돼요. 김춘수의 유명한 작품으로는 꽃이 있어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라고 하는 유명한 시구의 꽃, 또는 뭐 꽃을 위한 서시 등등의 모든 시들이 이 김춘수의 꽃에서는 꽃이 그럴 거고, 지금 여기서는 능금이라는 이 존재가 그럴 거고, 이 대상으로서의 그냥 눈에 보이는 것 자체가 아니라는 거야. 그걸 유념을 해서 한번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읽어볼게요. 총 4면으로 되어 있고 그 4면에 번호가 붙어 있어요. 첫 번째 연이야. 그는 그리움에 산다. 그는 그리움에 산다. 그리움은 익어서 스스로도 견디기 어려운 빛깔이 되고 향기가 된대. 그런데 이 그리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지. 그 그리움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는 그리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그리움이 뭐냐고. 그리고 이 그가 누구냐고. 근데 이 그리움이 익는데, 그리고 결국에는 스스로 견디기 어려운 빛깔이 되고 향기가 된대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시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는 바로 능금이 될 거야. 능금은 아까 다시 말해서 사과라 그랬어. 그렇다면 이 사과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그냥 빨간 사과가 되지는 않지. 이 빨간 사과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거쳐야 돼? 그냥 아무것도 아닌 씨앗에서부터 시작할 거야. 씨앗. 또는 몰라. 선생님도 이 과정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것이 꽃이었다가 어떤 조그만한 열매였다가 점점 커다란 열매가 되어가면서 점점 익어가겠지. 이 과정을 존재가 무언가 발달해가는, 아니면 그 존재를 그러니까 발견해가는, 이것이 결국엔 그 능금이라고 하는 최종의 단계라면, 이게 끝에 최종의 단계라고 한다면, 최종의 모습이라면 이 존재는 이 과정을 통해서 능금이 되어 간다라는 거야.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는 결국엔 빛깔이 되고 향기가 된대. 어때? 이 과정, 이 견디기 어려운 이 과정을 거쳐서 결국에는 빛깔이 돼. 능금으로서의 빛깔과 향기가 된다라는 거지. 볼게요. 그래서 그 그리움은 마침내 결국은 이 마침내잖아. 여기가 마침내, 결국 최종의 단계라 그랬어. 자, 결국 마침내 되어야 될 것,
마침내 능금이 될 건데 이 능금은 스스로의 무게로 떨어져 온대. 그렇다면 스스로의 무게로 떨어져 온다? 이 스스로의 무게로 떨어져 온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결국은 최종의 단계, 무언가 끝으로 가는 어떤 그런 과정이라는 거지. 그러면 3번 선택지에 1번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 스스로의 무게로 떨어져 온다는 것은 결국 결핍되었던 존재가, 그럼 여기는 결핍일 거 아니야. 그 무언가 없었던 그 과정에서 결핍되었던 존재가 결국 성숙의 과정을 거쳐서, 성숙의 과정, 이건 존재의 과정이기도 하고 성숙의 과정이겠지. 이 성숙의 과정을 거쳐서 결국에는 내적 성숙을 이룬, 여기는 어떤 최종의 빛깔과 향기를 지니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최종의 단계이기 때문에 성숙을 이뤘다라는 거지. 성숙의 결과는 그런 거야. 그러면 지금 이 말에서 유추해낼 수 있겠지. 3번의 1번 선택지를. 내적 그 결핍된 존재가 내적인 성숙을 이루게 되는 과정을 표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넘어가 볼게. 떨어져 와서 우리들 손바닥에 눈부신 축제에 비할 바 없이 그윽한 여운을 새긴다. 그러면 내 손 위에 이 사과 한 알이 얹어져 있어. 그런데 이 사과 한 알은 사과로서의 가치가 아니라 무언가 내 손에 그 과정, 어떻게 보면 결핍과 그 오래된 시간과 이런 것들을 모두 거쳐서 내 손에 온 이 사과 하나를 통하여 나에게 그런 감동, 그윽한 여운을 준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1연에서는 무엇을 얘기하냐? 그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 여기서 지금 시인은 그라고 얘기하는 이 대상이 마침내 되어야 될 능금의 단계로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이 사람이 품고 있었던 그 마음의 단계가 뭐였냐면 그리움이라는 정서로 얘기를 했어. 그리움의 과정을 통하여 마침내 결국 능금이 되어 가는구나. 능금이 되었구나. 이건 준하가 완벽하게 이해가 되지 않아도 괜찮아. 시라고 하는 것은 시인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 걸 표현한 거야. 그래서 무슨 소리야 할 수 있어. 김춘수의 시는 존재를 이야기한다 그랬잖아. 그 사과라고 하는 하나를 통하여 이 사람은 그 철학적 가치를 깨달은 거야. 어떤 예를 들어 지금 뭐 능금이라는 걸 얘기를 했지만 능금이 아니라 우리가 능금 말고 그냥 대학이라고 하는 어떤 가치를 한번 생각을 해봐. 대학 합격이라는 어떤 최종의 그 어떤 준하가 원하는 그런 대학생, 이 대학생이라고 생각을 해봐. 그렇다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준하는 아주 아무것도 없는 그 유치원의 단계, 뭐 초등학교의 단계, 중학교의 단계를 거쳐서 고등학교의 단계에 지금 성숙의 과정을 거치는 거야. 그러면 그때는 얼마나 그 대학의 생활을, 대학생이라고 하는 그 무엇을 그리워하겠어. 그리움이라는 표현이 좀 안 와닿을 수 있어요. 애달픔? 그것을 향한 어떤 갈망? 그거라는 거야. 그 말을 김춘수 시인은 여기서 능금을 향한 그리움이라고 얘기한 거야. 떨어져 와서 우리들 손바닥에 눈부신 축제, 긍정의 말이라는 거 느껴지니? 그 눈부신 축제에 비할 바 없이 그윽한 여운을 새긴다. 무언가 뿌듯함으로 내 마음에 탁 들어온 그런 단계, 그리움으로 인하여 무언가 존재가 성숙해 가고 성숙이 되어서 나에게 온 그런 어떤 단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두 번째 연입니다. 이미 가버린 그날과, 뭔가 가버렸어. 이미 가버린 날.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날. 그러면 이미 가버린 그날은 과거겠지.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날은 미래겠지. 근데 과거와 미래가 아닌, 지금 여긴 뭐야? 이 아쉬운 자리에는 시시각각의 그의 충실만이 익어간다. 그렇다면 여기에는 현재만이 있다라는 거야.
현재에는 무엇? 그의 충실이라고 하는 건 지금 현재 단계에서 매우 애쓰고 그러니까 노력한다라는 거겠지. 현재 그의 충실만에 익어가는 그런 사과, 능금을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3번 선택지가 지금 여기였어. 그윽한 여운을 새긴다라고 하는 건 3번의 2번 선택지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윽한 여운을 새긴다는 내적인 성숙을 이룬 존재를 대면했을 때 느끼는 감동, 맞는 얘기구나. 이거 지금 그랬잖아. 다 익었을 때 내 손에 눈부신 어떤 한 알이 있었을 때 그때의 감동은 매우 크겠지. 이건 맞는 선택지. 자, 3번 선택지 한번 볼게. 이 아쉬운 자리에는 시시각각에 그의 충실만이 익어간다 그랬어. 이거는 과거나 미래가 아닌 지금 순간이라 그랬잖아. 지금 순간 내적 성숙을 이루는 모습을 형상화한 거 맞는 말이지. 느껴져? 자, 보라. 얘기하고 있어. 어떻게 보면 뭐 이런 거 표현법인데 뭐 명령형 표현법, 보라 명령하고 있어요. 높고 맑은 곳에서 가을이 그에게 한결같은 애무의 눈짓을 보낸다. 이게 굉장히 사람인 듯하게 얘기하고 있잖아. 가을이 애무를 한다고? 가을이 뭔가 쓰다듬고 무언가 스킨십을 한다라는 표현이잖아. 애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어떤 손짓을 한다. 그렇다면 이 말은 다 뭐야? 가을이 할 수 없는, 가을은 사람이 아닌데 사람인 것처럼 눈짓도 보내고 애무도 한다라고 모두 의인법이 사용이 됐구나. 이건 지금 표현법이야. 초록색은. 자, 다시 돌아가봐. 사람인 것처럼 지금 그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 그의 충실, 그는 이라고 한 것 모두 다 의인법이야. 기본적으로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다시 돌아가서 이게 무슨 말이냐. 가을이 그에게 한결같은 애무의 눈짓을 보낸다라고 하는 건 가을이라고 하는 그런 빛, 바람, 그런 환경이겠지. 가을은 햇볕, 빛과 바람과 어떤 일조권, 그런 환경이 사과가 익어가기에 굉장히 능금이 익어가기에 굉장히 좋은 환경이라는 거지. 그렇다면 이거는 그냥 표면적으로 능금이 익어가기에 좋은 환경이라는 얘기고, 이걸 우리가 존재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존재, 능금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성숙해 가야 된다 그랬잖아. 성숙해 가야 되는 존재. 이 존재는 성숙을 향해 나아가. 그럼 익어간다라는 건 성숙한다라는 얘기랑 같은 말이지? 그러면 이 성숙함의 좋은 환경이라는 건 뭘까? 그렇게 생각해보면 좋겠지. 준하가 무언가 이루어가기 위해, 그래, 대학이 다는 아니야. 하지만 그래, 그럼 좋은 사람이 되기, 준하가 이루고자 하는 꿈을 이루기 위해 좋은 환경이라는 건 뭘까? 그 환경이 잘 맞춰졌을 때 그걸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지. 의인법을 사용하여. 자, 넘어갈게. 이연 했어요. 이연은 뭐야? 가을 햇살에 열심히 충실하게 익어가는 능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겠지. 자, 3형 가겠습니다. 놓칠 듯 숨가쁘게. 이 대상이 뭘까? 놓칠 듯 숨가쁘게 그의 꽃다운 미소를 따라가면, 그러면 그의 꽃다운 미소를 따라가는 것, 이거 누굴까? 대상을 생각해봐. 지금 이걸 바라보지. 그의 꽃다운 미소를 따라가는 건 누구야? 시적 화자. 두둥. 시적 화자는 시적 대상을 노래해. 시적 대상이 바로 여기서 시에서 말하는 능금이고, 시에서는 그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그러면 놓칠 듯 숨 가쁘게의 대상 3번이 그게 어려웠던 것 같아. 4번 선택지 가볼게. 준하가 물었던 건 이거였던 것 같아. 4번 선택지. 놓칠 듯 숨가쁘게에는 내면이 성숙한 존재가 되기 위하여 끊임없이 결핍을 채우려 노력하려는 화자의 태도, 아니
여기에서 놓칠 듯 숨 가쁘게라고 하는 건 대상을 쫓아가는 시적 화자의 어떤 호흡? 태도라면 지금 문제에서는 뭐라 그러냐, 내면이 성숙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결핍을 채우려 노력하는 화자의 태도라 그러잖아. 화자가 아니라고. 여기서 화자는 대상을 바라보는 거고, 여기서 실제로 성숙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누구야? 성숙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성숙한 존재가 되기 위한 건 바로 얘라고. 근데 문제에서는 은근슬쩍 얘가, 시적 화자가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섞어버렸어. 여기를 분리시켜야지. 시적 화자와 시적 대상은 달라. 시적 화자는 숨가쁘게 대상을 바라보고 있어. 성숙한 존재가 되기 위한 대상을 바라보는 그 누군가가 시적 화자야. 시에선 시적 화자가 있어. 그리고 시적 화자가 이야기하는 게 시적 대상이야. 어떨 때는 시적 화자와 시적 대상이 같을 수 있어. 시적 화자가 자기 마음을 노래할 때는, 오히려 이럴 땐 쉬워. 시적 화자가 자기가 자기의 감정을, 자기가 자기 걸 얘기하기 때문에 같을 땐 오히려 쉬워. 그런데 이렇게 같지 않을 때가 있어. 화자 따로 대상 따로. 이럴 때는 반드시 화자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시적 화자 그리고 대상에 대하여 분리하고 이걸 살펴보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해가 됐을까? 다시 돌아갑니다. 본문. 놓칠 듯 숨가쁘게 그의 꽃다운 미소를 따라가면은 세월도 알 수 없는 거기 푸르게만 고인 깊고 넓은 감정의 바다가 있다. 그 어딘가에 성숙을 향해 나아가기 위했을 때 성숙이 하루아침에 오는 건 아니겠지. 깊고 넓은 감정의 바다가 있다. 그렇지 않겠어? 고생을 해본 사람은 그 깊이와 넓이가 달라. 무언가를 쉽게 얻어내면 그 깊이는 굉장히 얕을 수 있단 말이지. 다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우리들 두 눈에 그 물결 치는 시작도 끝도 없는 바다가 있다. 그렇다면 이 시작도 끝도 없는 바다라고 하는 건 뭘까? 능금이 가지고 있는, 능금이 지닌 어떤 존재의 깊이? 이해되니? 능금이라고 하는 건 뭐였지? 성숙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것이라고 생각해주면 좀 쉽지 않겠어? 결국 시인은 능금을 받겠지. 갑자기 뭐 어느 날 자기 앞에 뭐 능금이 선물로 들어왔거나 눈앞에 능금이 있는 거야. 빨갛게 익은 사과. 이 사과 하나를 보고 이 사과 하나, 이 성숙이라고 하는 결정체 가장 잘 익은 사과 하나리 내 눈앞에 왔을 때 그때의 감격이란 익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을까를 고민했다라는 거지. 그 자연물을 사람의 인생에 빗댄 것. 자연물, 인간의 가치, 존재, 이런 것들에 빗대서 표현한 시가 바로 김춘수의 능금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능금을 통해 깨달은 것, 이게 뭐 주제, 깨달은 점, 뭐 이런 것들이 더 구체적으로 하면 뭐 성숙에 대해 깨달음, 이런 것들이 주제가 될 수 있겠다. 자, 이어서 갈래복합 10번째 흥부부부상을 보도록 할게요. 박제삼의 흥부부부상이 나와 있는데, 박제삼은 앞에 이야기했던 김춘수랑 비슷한 시대를 살았어요. 그런데 김춘수는 1960년대 시인들이야. 김춘수는 굉장히 철학적인 이야기를 했다면, 박제삼은 우리나라 민족이 가진 정스러움, 그리고 한을 노래했어요.
정과 한을 노래했다라는 건 정은 뭔가 굉장히 따뜻함이고 한은 슬픔이에요. 뭐 이런 것들을 노래를 하는데 흥부부부상은 박제삼의 굉장히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박제삼의 또 하나 작품을 알아야 되는데 추억에서라는 작품이야. 추억에서 요거는 좀 찾아서 보도록 하세요. 박제삼 작품 바로 들어갑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박제삼의 흥부부부상은 그 소설, 고전 소설, 옛날 이야기, 흥부놀부 이야기를 가지고 왔어. 그 흥부놀부는, 그 중에서 흥부는 굉장히 착하지. 착해. 근데 흥부만 착한 게 아니라 흥부 부인도 착해. 그러니까 어떤 착한 사람들, 착하지만 이들이 가지고 있는 건 뭐지? 가난해. 가난하지만 착한 사람들을 얘기를 해. 그런데 1960년대 때 가난하지만 착한 사람들은 누구였을까?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소시민들, 시민들,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박제삼은 위로하고 싶었던 것 같아. 누구를 통해서? 우리 고전에서 가장 유명한 가난하지만 착한 부부, 그래서 결국에는 복을 받고 잘 살았던 이 흥부 부부를 통하여 그 당시 1960년대 많은 소시민들을 위로하고 싶었다. 이걸 좀 기억을 하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그 이야기를 우리는 가지고 왔다라고 할 때 차용했다라고 얘기해. 차용, 빌려서 가지고 온 거야. 자, 흥부 부부가 박덩이를 사이하고 박덩이를 앞에 두고 가르기 전에 건넨 웃음살을 헤아려 보라. 생각해봐라. 얼마나 기뻤겠어. 이제 거기서 뭐가 나왔을진 모르겠지만 그 박덩이를 두고 마주 보고서 서로 건넨 그 웃음, 욕심이라고는 없고 굉장히 순수한 얼굴로 서로 마주 보고 있었을 것이다. 금이 문제겠어? 황금 벼 이삭이 문제일까? 지금 묻고 있어. 묻고 있지만 문제리 묻고 있지만 이거 묻고 있는 거 아니지. 문제가 아니다 라고 하는 물음을 통하여 주제를 강조하는 것, 서리법이 사용되고 있어. 웃음의 물살이 반짝이며 정갈하던 그것이 확실히 문제다. 근데 지금 여기서의 문제라고 하는 이거 문제다 계속 반복되는데 마이너스의 문제가 아니야. 이게 포인트다 라는 거야. 문제다라고 하는 여기서의 말은 그것이 확실히 문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다. 중요해 라고 얘기한 거. 그러면 여기서 뭐야? 흥부 부부가 서로 마주보고 나누었던 그 웃음, 가난해. 흥부 부부는 가난이라 그랬어. 가난하지만 마주보고 웃었던 그 웃음이 가장 중요해 얘기하고 있다고. 가난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웃음이야 라고 박제삼은 얘기한다. 넘어갑니다. 없는 떡방아 소리도 있는 듯이 드러내고 손발 다른 처지. 손발 달아있다? 얼마나 일을 많이 했으면 손발이 다 달아버렸을까? 노동자의 손과 발,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할 수 있겠고, 같이 웃어 비추던, 같이 마주보고 웃고 있다 그랬지? 거울면들아, 이거 누구야? 흥부 부부 얼굴. 이거 한자 얼굴면이잖아. 그렇게 닮아있던 얼굴들아. 흥부부의 얼굴이 서로 어때? 웃고 있어. 둘 다. 자, 웃다가 서로 불쌍해. 서로 구슬을 나누었으리. 그렇다면 이 구슬이 뭘까? 여기서 갑자기 웬 구슬? 구슬이라고 하는 건 웃다가 서로가 불쌍해서 그렇게 가난해서 여기까지 왔구나. 우리가 눈물을 보였을 거야. 얘기야. 그러다 금시 지금 갑자기 전로면에서 온 구슬까지 전로면에서 저쪽
얼굴면이라 그랬잖아. 저쪽 면에서 온 구슬까지를, 그 눈물까지를 갑자기 부끄러웠대. 이 부끄러움은 부정의 부끄러움이 아니야. 이거는 서로 뭐랄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러니까 쑥스러움. 그렇게 그러니까 서로 울다가 서로 쑥스럽고 무언가 막 겸연쩍고, 그러니까 여기는 부정의 의미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된다. 먼 물살이 가다가 소스라쳐 반짝이듯 서로 소스라쳐서 이거 깜짝 놀랐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울다가 웃다가 그렇게 본 웃음, 근본의 웃음, 근본 문자 나왔어. 근본 웃음, 물살을 지었다고 헤아려보라, 생각해봐라. 그것은 확실한 문제다. 지금 또 문제다라고 얘기해. 그러나 이게 무슨 의미다? 이것이 분명히 중요해. 가장 중요해. 라고 얘기하고 있어. 지금 선생님이 그것은 확실한 문제다 라고 얘기한 부분을 다른 색깔로 하고 있지. 왜냐? 얘는 반복적으로 나와. 그렇다면 이 사람이 하고 싶어 했던 말은 굉장히 강하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느껴지나요? 그것이 확실히 중요하다 라고 하는 거, 다시 눈물을 흘리면서 서로가 겸연쩍고 부끄럽지만 결국 그 웃음, 눈물 속에 소스라쳐서 있다가 그 웃음을 짓는 그 얼굴 생각해봐라. 그게 제일 중요하다 라고 마무리 짓고 있지. 결국에는 뭐야?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거, 우리 말하고자 하는 걸 주제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렇다면 여기서 돈이 중요하겠니? 아니. 여기 그렇지, 금이 문제리 아니라 그랬어. 먹을 것, 황금 별사기 문제리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어. 가난하지만, 노동자 그렇게 힘들지만 결국 뭐야? 서로가 같이 웃고 우는 거, 울다가 서로 불쌍해, 서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정신적 가치, 함께하는, 우리가 이걸 연대한다라고 해. 연대. 함께의 가치, 또는 웃음으로 뭐 가난을 이기는 이런 가치, 이것의 중요성을 시인은 말하고 있지. 그치? 여기서는 뭐 부자가 되었다라는 건 아직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아. 다만 그 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로가 서로의 눈물을 바라봐 주면서 이렇게 그런 느꼈을 어떤 마음, 그걸 노래하고 있다. 지금 흥부부부상 문제는 뒤에 문제 6번에 나와 있었어. 그 6번 문제가 선생님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거든. 요거 두 개가 흥부부부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보기에 있는 말이 바로 어떻게 보면 그 박제삼의 흥부부부상에서 박제삼이 얘기하고자 했던 것이 아닌가 싶어. 그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이렇게 교감을 하고 있다 그러잖아. 교감,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것, 지금 그 부분이 나와 있었어. 그럴 때 자, 1번과 2번 선택지를 한번 보자고요. 1번. 가의 흥부부부가 손발 닿은 처지이면서도 노동자 힘들게 일하면서도 같이 웃어 비추며 서로에게 웃음살을 건네는 건 뭐야? 웃는 건 언어적 수단이 아니야. 언어가 아닌 비언어적 수단을 사용한 거 맞지. 그때 그렇게 정서적으로 교감하는 모습, 맞는 얘기 설명이었고요. 2번 선택지, 나에서 흥부부부가 서로 부끄리거나 서로 소스라쳐 놀라는 것은 자신에게 상대방의 기대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자각과 반성. 이 시는 자각과 반성이 전혀 없어. 그런 자각과 반성, 가족 응집력의 약화라는 상황 아니야. 전혀 그런 거 드러나 있지 않아요. 이 부분 전혀 아니야. 여기서 서로 부끄리거나 서로 서술하쳐 놀렸다는 거는 뭐라 그랬어? 이거는 서로 연민이라 그랬잖아. 서로가 서로를 긍휼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 또는 이렇게 우는 그런 모습이 쑥스러워서 이렇게 생각을 해주는 것이 좀 더 좋다라고 여겨집니다. 여기까지 수능 특강을 마무리를 할게요.